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명자의 눈이 떠진다. 어둠 속에서도 몸이 기계처럼 반응하는 건 30년 넘게 굳어진 습관 때문이다. 구로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층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오는 이 집에서 명자만이 가장 먼저 잠에서 깬다. 손목 시계의 야광 숫자가 5시 3분을 가리키고 있다. 명자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슬리퍼를 신는다. 거실을 지날 때도 발소리를 죽인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녀가 깨면 안 되니까. 부엌에 형광등을 켜면 하얀 불빛이 눈을 찌른다. 싱크대 위에 쌓인 어젯밤 그릇들이 명자를 맞이한다. 유미는 늘 설거지는 내일 아침에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내일 아침은 명자의 몫이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관절이 시린다. 겨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무장갑을 낀다. 그릇을 하나씩 닦아내는 동안 창밖이 서서히 밝아온다. 도시의 새벽은 시골과 달리 차가운 회색빛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쓰레기차 소리, 이른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발소리가 하루를 알린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밥솥을 여는 것이 다음 순서이다. 어젯밤 맞춰둔 밥이 따뜻하게 익어 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을 보면서도 명자의 마음은 무겁다. 이 밥 한 그릇에도 정해진 몫이 있다. 아들 도익이 2공기, 며느리 유미가 1공기, 손녀들이 각각 반 공기씩. 명자는 늘 마지막에 남은 것으로 배를 채운다. 냉장고 문을 열면 어제 마트에서 사온 재료들이 칸칸이 정리되어 있다. 유미가 적어준 메모지가 냉장고 문에 붙어 있다. 콩나물국, 달걀 프라이, 김치찌개, 멸치볶음. 네모난 글씨로 빈틈없이 적힌 오늘의 식단표다. 명자는 그 메모지를 보며 한숨을 쉰다. 언제부터 자신의 요리가 지시사항이 되었을까? 콩나물을 씻으며 명자는 생각에 잠긴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니 적어도 도익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신도 이 집의 주인이었다. 무엇을 해먹을지, 언제 청소를 할지, 어떻게 살림을 꾸려갈지 결정하는 건 명자의 몫이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어머니, 저희는 짠 거 못 먹어요. 아이들 도시락은 이런 식으로 싸주세요. 청소는 매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미의 목소리는 언제나 정중하지만 단호하다. 요청이 아니라 지시에 가깝다. 명자는 처음에 며느리니까 젊으니까 하며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이 집에서 할머니가 아니라 가정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콩나물국에 들어갈 멸치 육수를 우리는 동안 명자는 달걀을 꺼낸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하나씩 깬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부엌에 울린다.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익은 달걀을 좋아하고 손녀들은 반숙을 좋아한다. 명자는 각자의 취향을 외우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무얼 좋아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무렵 집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첫째 손녀 소희다. 중학교 2학년인 소희는 학원 때문에 일찍 나가야 한다. 슬리퍼 끄는 소리,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가 들린다. 명자는 서둘러 도시락을 준비한다. 소희가 좋아하는 김밥과 과일, 그리고 물통까지. 할머니, 물통에 보리차 말고 이온 음료 넣어주세요. 문틈으로 소희의 목소리가 들린다. 명자는 대답 대신 냉장고에서 이온 음료를 꺼낸다. 요즘 아이들은 보리차를 싫어한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더 좋아한다. 명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따르는 수밖에 없다. 7시가 되면 유미가 일어난다. 정확히 알람 소리와 함께
침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한다. 세수를 하고 나서 부엌으로 와서는 식탁을 점검한다. 반찬 개수 간의 정도, 그릇의 배치까지 마치 품질 관리 담당자처럼 꼼꼼하게 살핀다. 어머니, 김치찌개 간이 좀 세지 않나요? 아이들이 먹기에는. 유미의 지적에 명자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본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간인데도 고개를 끄덕인다. 아, 그러니 물을 조금 더 넣을게. 그리고 오늘 빨래 좀 해주세요. 아이들 옷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 알겠어. 명자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반박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다. 며느리의 요구는 곧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된다.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 그리고 다시 요리. 끝나지 않는 순환골이다. 7시 반, 도익이 일어난다. 아들은 언제나 마지막에 일어나 가장 먼저 집을 나선다. 세수도 대충, 아침도 후다닥 먹고는 현관으로 향한다. 엄마 고마워요. 오늘도 잘 먹었어요. 형식적인 인사 한마디. 명자는 그 말이 고맙기보다는 공허하다. 고마워요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집안일에 손을 대는 일은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도익이 하는 유일한 집안일이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명자는 비로소 혼자가 된다. 식탁 위에 남은 그릇들, 흘린 밥알들, 컵에 남은 물. 이 모든 흔적들이 명자의 몫이다. 설거지를 다시 하고 식탁을 닦고 바닥을 쓸어낸다. 그제서야 자신의 아침을 먹을 수 있다. 명자의 아침상은 초라하다. 식구들이 먹고 남은 반찬 조금, 미지근해진 국 한 그릇. 그것도 서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앉아서 천천히 먹을 여유는 없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체크리스트처럼 떠오르기 때문이다. 아침 9시,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 빨래감을 모으고 세탁기를 돌리는 것부터다. 아들과 며느리의 옷, 손녀들의 교복과 체육복, 속옷과 양말까지. 온 가족의 옷가지들이 대야에 산처럼 쌓여 있다. 명자는 색깔별로 분류하고 오염 정도를 확인한다. 이것도 유미가 정해준 방식이다. 어머니, 제 블라우스는 따로 손빨래 해주세요. 세탁기에 넣으면 망가져요. 며느리의 고급 블라우스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명자는 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블라우스를 담그고 조심스럽게 손으로 비빈다. 관절이 아프지만 참는다. 망가뜨리면 또 잔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명자는 청소를 시작한다. 거실, 부엌, 화장실, 그리고 각자의 방까지. 유미는 아이들 방 청소할 때는 책상 위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당부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서글펐다. 손녀들의 방에서조차 자신은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청소기 소리가 집안을 채운다. 먼지가 무럭무럭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명자는 생각한다. 저 먼지처럼 자신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기대되지만 존재감은 없는 그런 존재 말이다. 11시가 되면 장을 보러 나간다. 마트까지 가는 길은 걸어서 15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락가락하는 것도 명자의 일이다. 유미가 적어준 장보기 목록을 보며 하나씩 담는다. 때로는 목록에 없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허락 없이 사면 안 된다. 어머니, 이건 왜 사셨어요? 목록에 없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명자는 할 말을 잃는다. 30년 넘게 살림을 해온 자신의 판단보다 며느리가 급하게 적은 메모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장을 보고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 벌써 점심시간이다. 명자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는다.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다. 그냥 배를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 예전에는 점심도 정성껏 차려 먹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럴 여유도 마음도 사라졌다. 오후에는 빨래를 널고 전날 널어둔 것들을 걷어들인다. 다림질할 것들을 분류하고 옷장에 정리한다. 가족 각자의 옷장에 옷을 넣어주는 것도 명자의 일이다. 며느리는 저희 방 옷장은 제가 정리할게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명자가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오후 4시. 둘째인 다이가 먼저 오고 학원을 다녀온 소희가 나중에 온다. 아이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친다. 할머니, 배고파요. 간식 뭐 있어요? 명자는 미리 준비해둔 과일과 우유를 내어준다. 때로는 호떡을 부쳐주거나 고구마를 삶아주기도 한다. 아이들의 맛있어요, 할머니. 소리를 들으면 그나마 보람을 느낀다. 손녀들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것 같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다. 유미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또 다른 지시사항들이 쏟아진다. 어머니, 저녁은 6시 정각에 차려주세요. 아이들 학원 가야 해서요. 빨래는 따로 해주셨죠? 섞어서 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 그리고 청소는 오늘 꼭 해주세요. 내일 친구들이 와요. 명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속으로는 질문이 맴돈다. 나는 가족인가, 가정부인가? 이 질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명자의 머릿속을 스친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다. 저녁 준비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새로운 요리를 만든다. 식구들의 취향을 맞추려다 보면 어느새 4가지, 5가지 요리가 식탁에 오른다. 명자 혼자서는 먹지 않을 양이다. 6시 정각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는다. 명자도 함께 앉지만 밥을 먹는다기보다는 시중을 든다.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덜어주고 부족한 건 없는지 살핀다. 어머니도 드세요. 도익이 형식적으로 말하지만 명자는 바쁘게 움직인다. 앉아서 편히 먹을 수 없다. 누군가는 물을 더 달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밥을 더 달라고 한다. 명자의 식사는 늘 나중이다. 식사가 끝나면 또다시 설거지다. 온 가족이 사용한 그릇들이 싱크대를 가득 채운다. 기름기가 많은 접시, 국물이 남은 그릇들. 명자는 하나씩 정성 들여 닦는다. 내일 아침에 또 사용할 그릇들이니까. 밤 9시가 되어서야 명자는 잠깐의 여유를 찾는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지만 온전히 집중할 수는 없다. 머릿속으로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다. 장을 더 봐야 하나, 빨래감은 충분한가, 청소할 곳은 없나? 유미는 거실에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도익은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한다. 명자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혼자인 것 같은 이상한 느낌. 이것이 명자가 매일 느끼는 감정이다. 밤 10시 명자는 방으로 들어간다. 좁은 방 한 칸이 그녀의 유일한 사적 공간이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던 시간들이 스쳐간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나는 늘 구석에 앉아야 하지? 이 생각이 명자의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는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 같다.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된 것 같다. 새벽 5시에 또 다시 눈이 떠질 걸 알면서도 명자는 잠들 수밖에 없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노동, 감사받지 못하는 헌신, 그리고 끝나지 않는 질문들과 함께 말이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다.
처음엔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다. 추워지면 관절이 쑤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 속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쪼그려 앉아 청소를 할 때는 일어서기가 힘들어졌다. 그래도 명자는 참았다. 아픈 내색을 하면 식구들이 걱정할까봐. 아니, 정확히는 귀찮아할까봐였다. 어느 날 아침 명자는 세탁기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빨래를 널으려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무릎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유미가 달려와 명자를 부축했다. 얼굴에 진짜 걱정이 어려 있었다. 명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번엔 정말 심각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혼자서는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었다. 의사는 더 늦으면 걷기도 힘들어집니다라고 말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지자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명자가 없으면 집안일을 누가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 유미는 회사에서 휴가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고 도익은 출장이 많아서라며 난색을 표했다. 어머니, 수술하고 며칠 정도 입원하세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 말로는 일주일 정도래. 그럼 그동안 아이들 도시락은 어떻게 하죠? 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수술을 받는다는 것보다 도시락 걱정을 먼저 하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다. 결국 수술날 아침 명자는 혼자서 병원으로 향했다. 도익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오후에 갈게요라고 했고 유미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바로 갈게요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수술실 앞에서 동의서에 사인을 할 때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보호자란은 비어 있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이 오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명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는 오후 3시였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눈을 찔렀다. 목이 말랐고 무릎이 욱신거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옆 침대 할아버지는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둘러싸고 있었다. 아버지, 물 드릴까요? 베개 좀 높여드릴게요. 많이 아프세요? 간호사 부를까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족들의 보살핌을 보면서 명자는 자신의 침대를 돌아봤다. 텅 비어 있었다. 침대 옆 의자에는 명자가 혼자 가져온 작은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옆 침대 가족들이 도시락을 꺼내 할아버지께 떠먹여 주었다. 집에서 끓인 미역국 냄새가 병실에 퍼졌다. 명자는 병원 급식을 받아 혼자 먹었다. 간이 없는 죽 같은 밥과 맛없는 반찬들. 삼키기가 힘들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명자는 곧 올 거예요라고 대답했지만 밤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도익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수술 잘 되셨죠? 회사 일이 늦어져서 내일 갈게요. 유미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소희가 감기 걸려서 병원 못 가겠어요. 죄송해요. 명자는 핸드폰을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하얀 천장에 형광등이 네모 반듯하게 박혀 있었다. 저 네모난 불빛처럼 자신의 존재도 틀에 박힌 것만 같았다. 필요할 때만 켜지고 필요 없으면 꺼지는. 다음 날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가족분들은 어디 사세요? 서울이에요. 멀지 않은데 왜 안 오시지?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바빠서요라고 할 수도 없었다. 너무 창피했다.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유미가 처음으로 병원에 나타났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너무 바빠서. 유미의 사과는 형식적이었다. 명자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다. 어머니, 언제 퇴원하세요? 내일 모레 퇴원한대. 그럼 집에 오시면 바로 집안일 하실 수 있으세요? 명자는 귀를 의심했다. 수술받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집안일 이야기를 하다니.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그럼 간단한 것만이라도요. 반찬 2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유미의 말에 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깨달았다.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기능 말이다.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 얼마나 나왔어요? 보험 처리하고 200만 원 정도. 어머니 적금에서 내시는 거죠?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수술비까지 자신이 내야 한다는 게 당연한 일인 듯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서글펐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유미는 1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돌아갔다.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라는 핑계를 대면서 명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옆 침대 할아버지의 아들이 명자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 가족분들이 참 바쁘시네요. 그러게요.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수술하셨는데 그때는 온 가족이 교대로 지켰거든요. 그 말을 듣고 명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병실을 나와 복도 끝에서 울었다. 목이 메도록 울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입을 막고 울었다. 퇴원하는 날도 혼자였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는 산더미였다. 명자가 입원한 사흘 동안 아무도 집안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도익이 반갑게 맞았지만 그뿐이었다. 짐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이제 좀 낫죠? 라고 묻기만 했다. 명자는 방에 짐을 풀고 나와 부엌을 살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장을 봐야 했다. 무릎은 아직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니, 저녁은 몇 시에 드실 수 있어요? 유미가 물었다. 명자는 시계를 봤다. 오후 3시였다. 6시면 될까? 네, 그럼 부탁드려요. 아이들이 배고파해서요. 명자는 목발을 짚고 마트에 갔다. 다리는 아팠지만 참았다. 집안 식구들이 굶을 수는 없지 않나. 장바구니는 무거웠고 목발로 걷기는 힘들었다.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다 사왔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명자는 생각했다. 수술을 받고 병원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자신은 이 가족에게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 고장나면 수리하고 다시 쓰는 도구 말이다. 저녁상을 차리는데 유미가 와서 말했다. 어머니, 반찬이 2개밖에 없네요. 무릎이 아파서 많이는 못했어. 그래도 아이들이 먹을 반찬이 부족한데요.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술하고 첫날인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 그럼 내가 해. 명자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날이 서 있었다. 유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내가 아파서 수술했는데 병원에 누가 와봤어? 하루도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반찬이 모자르다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간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라고. 아프면 아픈 거고 힘들면 힘든 거야.
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자는 목발을 짚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무릎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 그날 밤 명자는 병실에서 봤던 천장을 떠올렸다. 네모난 형광등이 박힌 하얀 천장. 그 천장 아래에서 혼자 누워있던 자신의 모습이 생생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병실, 혼자 먹었던 병원밥, 혼자 견뎌냈던 수술 후 통증. 명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할 수는 없다고. 자신도 사람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병실의 천장처럼 차갑고 네모 반듯한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명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명자가 그럼 내가 해라고 말한 후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유미는 그날부터 명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도익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 손녀들조차 할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굴었다. 명자는 자신이 뱉은 말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냉랭한 기류는 견디기 어려웠다. 무릎은 아직 아팠고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명자의 몫이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다. 유미는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라는 식으로 말했고 도익은 아예 모른 척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명자는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유미가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다. 도익도 옆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기 어때? 제주도 리조트인데 수영장도 있고. 좋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명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언제로 할까? 다음 주 어때? 좋지. 회사에 휴가 신청해야겠어. 아이들 학원도 미리 말해야 하고. 명자는 식기를 닦는 손을 멈췄다. 가족여행을 계획하면서 자신은 완전히 제외된 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미가 명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 3박 4일 정도 갈 예정이에요. 명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언제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는 물었지만 함께 가자는 말은 없었다. 그동안 집 잘 부탁드려요. 유미의 말에 명자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가족여행에서 자신만 빠진 채로 집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3박 4일 동안 혼자 남아서 빈 집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알았어. 명자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은 끓어올랐다. 30년 전 이 집을 살 때 온 가족이 함께 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만 남겨두고 떠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며칠 후 본격적인 여행 준비가 시작되었다. 유미는 아이들 옷을 챙기고 도익은 카메라를 점검했다. 손녀들은 신이 나서 가져갈 장난감을 골랐다. 명자만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바라봤다. 할머니는 안 가세요? 둘째 다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시니까 집에서 쉬셔야지. 유미가 얼른 답했다. 명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릎이 아픈 건 핑계였다. 처음부터 자신을 데려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할머니, 선물 사다 드릴까요? 소희가 물었다. 명자는 손녀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서글펠다. 아냐, 괜찮아. 너희들이 재미있게 놀다 와라. 여행 떠나는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비행기 안에서 먹으라고. 30년간 해온 습관이었다.
가족이 어디를 가든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어머니 고마워요. 도익이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유미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현관에서 가족들을 배웅하면서 명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4명의 가족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만 남겨진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문이 닫히고 나자 집은 적막해졌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드라마 속에서는 가족들이 화목하게 함께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왔다. 명자는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렸다. 오후가 되자 집은 더욱 고요해졌다. 평소 같으면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하고 부르며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그 소리가 없었다. 명자는 처음으로 이 집의 진짜 크기를 느꼈다. 혼자 있기에는 너무 컸고 너무 조용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명자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단체 톡 알림이 떴다. 가족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온 것이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도익, 유미, 소혜, 다이 4명이 V 사인을 하며 웃고 있었다. 자막에는 가족여행 출발이라고 적혀 있었다. 명자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4명의 환한 얼굴, 행복해 보이는 표정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자신은 없었다. 가족여행이라는 단어가 눈을 찔렀다. 자신은 가족이 아닌 것일까? 오후에 또 사진이 올라왔다.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손녀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고 도익과 유미가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라는 메시지가 함께 있었다. 명자는 핸드폰을 덮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로 먹을 것이 없었다. 가족들이 없으니 장을 볼 이유도 없었다. 그냥 집에 있던 계란으로 계란밥을 해먹었다. 밤이 되자 또 사진이 올라왔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사진이었다. 테이블 위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4명이 함께 둘러앉아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명자는 자신의 저녁상을 봤다. 계란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때 명자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추억을 만들 가족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관리인 같은 존재였다. 여행을 가면서도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집에 남겨둬도 되는 사람이었다. 셋째 날 저녁 가장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왔다. 4명이 제주도 유명한 음식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 아래 도익이 남긴 댓글이 명자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그 말이 명자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빠진 채로 가족이 정의되고 있었다. 명자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 넷째 날 아침 명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이용만 당할 수는 없다고.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명자는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 집의 시세를 알아보고 전남 보성의 매물들을 찾아봤다.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오후에 명자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급매로 하고 싶어요. 급매요? 어떤 사정이 있으시나요? 이사를 가야 해서요.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30년간 망설여왔던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또 가족 사진이 올라왔다. 제주도 마지막 날 석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가족과 함께한 최고의 여행, 이라는 자막이 달려 있었다. 명자는 그 사진을 보면서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음 날 가족들이 돌아왔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그들은 모두 그을린 얼굴로 즐거워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손녀들이 달려와 안겼다. 명자는 아이들을 안으면서도 복잡한 기분이었다.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자신을 빼고 간 여행이 떠올랐다. 어머니, 집에 별일 없으셨죠? 도익이 물었다. 명자는 별일 없었어라고 답했지만 사실은 큰일이 있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린 큰일 말이다. 선물 사다 왔어요. 유미가 제주도 특산품 봉지를 내밀었다. 명자는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다. 함께 가지 않은 여행의 선물은 의미가 없었다. 그날 밤 명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3박 4일 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핸드폰을 꺼내 가족 여행 사진들을 다시 봤다. 행복해 보이는 4명의 얼굴. 자신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즐거워하는 모습들. 그 사진들이 명자에게는 확신을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명자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였다. 팔아야 할 것들, 가져갈 것들, 해야 할 일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건 다음 날부터 명자의 하루는 달라졌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설렘이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전남 보성의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한옥, 마당 있는 집, 텃밭 가능한 곳. 명자는 수십 개의 매물 사진을 보며 상상했다. 아침에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장독대에서 된장 뚜껑을 열어보는 모습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었다. 어머니, 요즘 컴퓨터를 자주 하시네요. 유미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명자는 모니터를 재빨리 꺼버렸다. 아직은 비밀이었다.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뉴스 좀 보고 있어. 아, 그러세요. 유미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명자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듯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단을 점검했다. 일주일 후 구로 집 매수 문의가 들어왔다. 젊은 부부였다. 명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치웠다. 오랜만에 하는 청소였지만 힘이 났다.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가볍게 느껴졌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세요? 도익이 물었다. 명자는 그냥 하고 대답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매수 희망자가 집을 보러 왔을 때 명자는 긴장했다. 30년간 살았던 집, 남편과 함께 꾸몄던 집, 아들을 키웠던 집.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혼자 소외되었던 집이기도 했다. 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관리를 잘하셨어요. 젊은 아내가 말했다. 명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관리는 자신이 했지만 인정은 받지 못했던 집이었다. 언제까지 이사 가능하세요? 한 달 안에 가능해요. 명자의 대답에 젊은 부부는 만족해했다. 계약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금을 받는 동안 명자는 현실감이 없었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나는 것일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명자는 낯선 해방감을 느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쇠가 되었다. 매매 대금으로 보성의 작은 한옥을 사고도 넉넉할 금액이었다. 그날 밤 명자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도익과 유미 그리고 손녀들까지 모두 소파에 앉았다. 뭔 일이세요, 어머니? 도익이 물었다. 명자는 깊게 숨을 쉬고 말문을 열었다. 이 집을 팔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유미의 눈이 크게 떠졌고 도익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 했어. 다음 달에 이사 나갈 거야. 어머니, 갑자기 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해? 도익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상해? 제주도 여행 갈 때도 상해 안 했잖아. 나 혼자 집 지키라고 하면서. 유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때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핑계야. 처음부터 데려갈 생각이 없었잖아. 명자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보성이야. 작은 한옥 하나 계약했어. 손녀들이 울상이 되었다. 할머니, 왜 멀리 가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랑 잘 살면 돼. 할머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명자는 손녀들이 안쓰러웠지만 마음을 굳혔다. 지금 결심하지 않으면 평생 못할 것 같았다.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30년간 모인 살림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명자는 의외로 많은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 가족을 위해 사모았던 것들, 이제는 필요 없었다. 친구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자는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보성에서 살고 있었다. 명자야, 정말 내려올 거야? 응, 이제 정말 결심했어. 잘했어. 여기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정 많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경자의 목소리에서 진짜 반가움이 느껴졌다. 서울에서는 오랫동안 누가 자신을 이렇게 반겨준 적이 없었다. 보성집을 보러 가는 날, 명자는 KTX를 탔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도시의 회색 빌딩들이 점점 줄어들고 푸른 들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성역에서 경자가 마중을 나왔다. 5년 만에 보는 친구는 조금 늙었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었다. 명자야, 진짜 왔구나.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손을 꼭 잡았다. 명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보성의 한옥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예뻤다. 기와 지붕에 나무 대청마루 그리고 작은 마당. 마당 한편에는 장독대를 놓을 자리도 있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부동산 아저씨가 물었다. 명자는 마당을 둘러보며 상상했다. 여기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기르고 마당에서 메주도 말리고. 좋아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경자와 함께 마을을 둘러봤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생기가 있었다. 마을 어귀의 슈퍼마켓 아줌마는 새로 오시는 분이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서울에서 내려와요. 아이고, 반갑네요. 우리 마을에 젊은 분이 와서 좋아요. 명자는 웃었다. 60이 넘어서 젊은 분이라니. 서울에서는 한참 늙은 할머니 취급이었는데. 된장 잘 담그시면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 말에 명자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된장 담그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평생 해온 일인데 이제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독대를 주문하는 것이었다. 보성집 마당에 놓을 크고 작은 장독들,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글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어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유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결심한 건 바꾸지 않아. 이사짐을 싸면서 명자는 30년간의 추억들을 정리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남편이 사준 식기들, 손녀들과 찍은 사진들.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사 가는 날 온 가족이 배웅을 나왔다. 도익은 끝까지 만류했지만 명자의 의지는 확고했다. 어머니,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너희들도 가끔 내려와. 명자는 손녀들을 꼭 안아주었다.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자주 와서 볼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이사차가 출발할 때 명자는 30년간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많은 일이 있었던 집이었다. 행복했던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보성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명자는 새로운 설렘을 느꼈다. 작은 집이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지시하지 않는 공간. 첫날 밤 명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곧 이 마당에 장독대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자신만의 된장을 담글 것이다. 다음 날부터 명자는 바빠졌다. 집을 정리하고 마당을 꾸미고 장독대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었다. 경자가 매일 와서 도와주었다. 명자야, 여기 와서 정말 좋아 보여. 응, 나도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게 오랜만이야. 장독대가 도착한 날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 크고 작은 옹기들이 마당에 자리를 잡으니 정말 멋있었다. 아이고, 장독대가 정말 예쁘네요. 된장 담그시면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명자는 용기가 났다. 정말로 된장 교실을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명자는 마을 회관에 공고를 붙였다. 전통 된장 담그기 교실이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달라고 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젊은 엄마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명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된장 교실이 열린 날 명자는 긴장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자연스러웠다. 30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 된장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고 해요.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정성껏 기다려줘야 해요. 명자의 설명을 들으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콩을 불리고 삶고 메주를 빚는 과정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 선생님, 정말 잘 가르쳐 주시네요. 이런 거 배울 곳이 없었는데 감사해요. 사람들의 고마운 말에 명자는 뿌듯했다. 서울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자신의 기술이 여기서는 소중한 것이었다. 된장 교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심지어 다른 마을에서도 오고 도시에서 주말에 와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경자가 제안했다. 명자야, 게스트하우스도 해보는 게 어때? 사람들이 와서 묵으면서 된장 담그기도 배우고. 명자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집도 적당히 크고 마당도 예쁘고 사람들이 와서 편히 쉬면서 전통 음식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게스트하우스 허가를 받고 방을 정리했다.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꾸몄다. 명자의 손맛이 느껴지는 집밥도 제공하기로 했다. 첫 번째 손님이 온 날 명자는 떨렸다.
젊은 부부였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다. 와,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아침에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며칠 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손님들의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명자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비로소 한명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저녁에 마당에 앉아 장독대를 바라보며 명자는 생각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된장이 익어가는 것처럼 자신의 새로운 삶도 천천히 깊이 있게 익어가고 있었다. 보성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석 달이 흘렀다. 된장 교실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게스트하우스도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였다. 명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쁨을 맛봤다. 그날도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된장 교실에 참가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뱃속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된장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던 것들이 새삼 고맙네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명자는 자신의 며느리 유미를 떠올렸다. 유미도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을까? 시어머니가 해주는 것들이 고마웠을까? 언제부터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까? 오후에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도익의 전화였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있니?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도익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명자는 놀랐다. 이사 온 후 처음으로 가족이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왜? 그냥 엄마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명자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웠다. 혹시 무슨 일로 도움을 청하려는 건 아닐까? 그럼 와라, 방은 있어. 게스트하우스 방 하나를 비워두었다. 가족들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주말, 도익 가족이 KTX를 타고 내려왔다. 보성역에서 택시를 타고 온 그들을 보니 명자는 마음이 복잡했다. 3개월 만에 보는 가족들이었다. 할머니, 손녀들이 달려와 안겼다. 명자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도 이 아이들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집이 정말 예쁘네요. 유미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장독대가 늘어선 마당, 정갈하게 정리된 집,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간판까지. 유미의 눈에는 놀라움이 어려 있었다. 진짜 여기서 된장 교실도 하시고 게스트하우스도 하세요? 응,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 명자의 대답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예전처럼 주눅 들거나 변명하는 톤이 아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명자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메뉴도 자신이 정했고 시간도 자신이 정했다. 할머니, 이 된장찌개 맛이 다르네요. 더 깊은 맛이 나요. 소희가 말했다. 명자는 웃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거야. 와, 할머니가 직접 담그셨어요? 가족들은 명자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예전에는 집안일만 하던 명자가 이제는 사업까지 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도익과 유미가 명자에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유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명자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뭐가?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일들을 당연한 줄 알았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이 느껴졌다. 도익도 이어서 말했다. 엄마, 저도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만 있었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플 때도 수술하실 때도 도익의 목소리가 메었다. 명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궁금했다. 그때 제주도 여행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어머니도 함께 가셨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혼자 집에 남아서 유미가 울먹였다. 명자는 그들의 후회가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명자의 말에 도익과 유미는 고개를 숙였다. 달라질 건 없죠. 하지만 어머니께 정말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소중한 가족인데 마치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명자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워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들이었다. 사과는 고맙지만 이제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명자의 말에 두 사람은 긴장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하고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야.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서로 간섭하지 말자. 나도 너희 일에 끼어들지 않을게. 대신 너희도 내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도익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달라져야 하는 건 너희만이 아니야. 나도 달라졌어.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예전에 나는 너희가 뭘 원하는지만 생각했어. 이제는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그게 달라진 거야.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같은 지붕 아래서 잠들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맞이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생긴 습관이었다. 손님들의 리듬에 맞춰 사는 법을 배운 것이다. 부엌에 나가보니 도익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저희가 아침 준비할게요. 너희가? 네, 엄마는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유미도 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명자는 신기한 마음으로 바라봤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됐어, 내가. 안 돼요. 오늘은 저희가 할게요. 가족들이 서툴지만 정성껏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명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침을 먹으면서 소희가 말했다. 할머니, 저도 된장 만드는 법 배울 수 있어요? 왜? 배우고 싶어? 네,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요? 명자는 손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웃었다. 그럼 천천히 가르쳐 줄게. 오후에 된장 교실이 있었다. 가족들도 구경한다고 따라 나섰다. 명자가 사람들에게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또 다른 놀라움을 느꼈다. 어머니가 정말 멋있으시네요. 유미가 중얼거렸다. 명자는 자신감 넘치게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질문에도 척척 답변하고 농담도 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 된장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고 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깊은 맛이 나는 거죠. 명자의 말에 사람들이 웃었다. 도익과 유미도 함께 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다. 저녁에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짧은 하루였지만
많은 것이 달라진 시간이었다. 어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응, 그래라. 할머니, 우리 다시 올 수 있어요? 다이가 물었다. 명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언제든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이제는 미리 연락하고 와야겠어요. 유미가 말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었다. 가족들을 배웅하고 나서 명자는 혼자 마당에 앉았다. 장독대에서 된장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는 들리지 않지만 명자는 그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유미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저희가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명자는 그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다. 가을이 되어 첫 된장을 떴다. 2년 동안 정성껏 발효시킨 된장은 깊고 진한 맛이 났다. 명자는 작은 통에 된장을 담아 서울에 택배로 보냈다. 가족들에게. 며칠 후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된장 받았어요. 엄마가 찌개 끓여주셨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할머니, 저 겨울방학에 또 내려가도 돼요? 된장 만드는 거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게스트하우스 방명록을 폈다. 첫 페이지에는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명자는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끓인다. 천천히 깊게. 된장이 시간을 먹고 자라듯이 나도 시간을 먹고 자랐다. 60년을 살아와서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된장처럼 늦게 익은 맛이 더 깊고 진하다. 명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서 장독대가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다. 그 안에서 된장이 천천히 깊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했다. 중년 부부였는데 아내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서 왔어요. 명자는 그들을 맞으며 웃었다. 자신도 한때는 그런 며느리였고 또 그런 시어머니였다. 이제는 둘 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천천히 쉬다 가세요. 급할 것 없어요. 사람도 된장처럼 천천히 익어가는 거니까요. 그 밤 명자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로운 균형을 찾았고 자신만의 삶도 궤도에 올랐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된장도 완벽하지 않을 때가 더 맛있으니까. 달빛이 장독대를 비추는 마당에서 명자의 새로운 삶이 천천히 깊게 익어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